2%를 채워라. 각 당 캠프가 지금 활발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모두 본인들의 장점을 내세우고는 있는데 모든 후보들 약간씩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각 당 후보들의 숨은 2%를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 먼저 저희가 만든 영상 보시겠습니다. 저와 안철수 대표 간의 양자구도 1대1 구도가 된다면 적대 청산 후보와 적대 세력 어떤 후보 간의 대결 구도가 되는 것이죠. 능력 없는 사람들이 상속으로 높은 자리에 오르면 안 됩니다. 무능력한 상속자에게 국가 맡기면 안 됩니다. 안철수와 문재인 두 사람 중에 누구에 의한 정권 교체가 나은 것인가 라는 구도는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어느 것이 진짜 정권 교체나 가려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또 정권 교체가 아니고 개파 교체가 되면 불행하게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을 맞을 겁니다. 2번 연속 그러면 우리나라 망가집니다. 후보는 촛불 집회에 함께 하지 않았다. 과연 정권 교체를 말할 수 있는 것인지. 네, 대선 본선 정말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스튜디오에 두 분 새롭게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호섭 전 청와대 선임국장,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본격적인 얘기 시작하기 전에 저 영상 보시고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자, 한호섭 선임국장 어떻게 보셨어요? 이 프레임 전쟁, 안철수, 문재인 두 양강 후보. 글쎄요, 그 프레임 전쟁이라는 게 이제 이런 거죠. 네. 어떤 창을 딱 들여놔주고 그 창을 통해서 대선의 이슈나 후보를 보라, 뭐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문제를 접근할 때도 어느 쪽에서는 그 부자 감세라고 얘기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세금 폭탄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인데 지금 이 문재인 후보의 경우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보수와 혹은 적폐 세력과 한 통속이다. 그렇게 몰아가서 그 프레임을 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반기문이나 황교안을 염두에 두고 썼던 전략을 지금 제대로 수정하지 못한 거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듭니다. 네. 저희가 사실 2%라는 얘기를 했지만 후보 사정에 따라서 2%가 될 수 있고 사실 20%, 200%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캠프별로 모자란 점이 뭔지 어떤 부분을 채워야 되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채워라 부족한 2%. 문재인 캠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발목 잡는 자중질환이라는 외부의 비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대위 구성을 놓고서 내부적으로 지금 의견 조율이 안 되고 있다는 이 인상뿐만이 아니라 그 사실이 자꾸 알려지면서 지금 본선에 뛰어들어서 열심히 합심해서 싸우기도 바쁜데 자중질환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헤어나기 힘든 박스권, 그러니까 확장성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자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호감도 면에서도 다른 경쟁 후보보다 좀 떨어진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어떻게 보세요? 뭐 이제 시작일 뿐이고요. 아마 안철수 후보의 추격세가 현재 양자구도에서 앞서는 거 보면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다자구도에서도 안철수 후보의 역전승이라고 하는 것들이 몇몇 언론에 실리기 시작하면 아마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문재인 안철수 후보 간의 팽팽한 접전이 이루어질 텐데 그 이유는 제가 볼 때 보수층은 전략적으로 정권 심판을 외쳤던 문재인 후보보다는 아마도 안철수 후보의 호감도가 있는 것 같고요. 중도층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었고 구속되어서 이미 적폐청산 정권 심판은 끝났으니 이제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좀 바라는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반대자에 대한 포용이라든가 협치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아마도 중도층조차도 비호감도가 좀 낮은 호감도가 높은 안철수 후보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중도와 보수 표심이 안철수 후보에 쏠리고 있는데 문재인 전 대표 여전히 정권 심판이라든가 적폐 청산에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그 전략을 수정하지 않는 한
중도층들을 잡지 못한다. 그래서 상당한 박빙 혼전이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문재인 전 대표가 다음 주에 벌어질 혼전 양상 속에서 위기를 인식하고 선거 전략을 대폭 수정해서 정권 심파의 적임자는 되었으니 이제 안정적 국정 운영을 하는 그 국정의 관리자 리더십에 대한 문제에 대한 수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리더십이요? 예,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 그것이 과연 그 이번 대선 공식 선거 운동 전에 가장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 방금 전에 서영호 소장께서 문재인 전 후보의 안정적 리더십 얘기를 했는데 문재인 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치열하게 맞붙었던 다른 후보들과의 화합의 자리를 어제 가졌습니다. 이른바 호프 미팅이라는 건데 거기서 했었던 문재인 후보의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희정 지사가 주는 술은 통합의 술, 또 우리 이재명 시장이 주는 술은 공정의 술, 또 우리 최성 시장이 주는 술은 군권의 술. 이것이 우리가 정권 교체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모아야 될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이 이기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국민이 이기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권 교체를 위하여! 위하여! 네. 자, 지금 문재인 후보가 안희정 충남지사하고 이재명 시장의 화합의 자리, 그래서 이른바 민주당 경선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서 안희정 지사와 이재명 시장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표를 좀 가둬두려고 본인들한테 모으려는 어떤 제스처를 취하는 것 같은데 조금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사실 이제 지금 보면 프레임의 전환이라고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아마 경선 과정 중에서 전환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경선 과정에서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안희정 그 지사의 어떤 상승세 물론 있었겠지만 이번 경선은 문재인 전 대표가 역시 후보가 이길 것이다. 뭐 전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경선 국면에서 사실은 이 어떤 박정 대통령의 구속과 그다음 탄핵 이 국면으로 해서 어떤 적폐청산이라는 구호 자체는 물론 중요하지만 현실감이 많이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프레임을 전환시켜줬어야 됐는데 제가 볼 때 아마 그 시점을 좀 놓친 것 같아요. 결국 이제 보면 지금 뒤늦게 하고 있는데 이미 이제 떠날 손님들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잔을 부딪혀봤자 사실 돌아갔던 사람들이 돌아오지가 않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아까 이제 발목 잡는 자중질환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자중질환. 지금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문재인 후보 캠프가 오랫동안 대세를 유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왔지 않습니까? 지금 교수들은 뭐 1000명이 왔다 그러고 그러니까 정말 코끼리같이 몸집이 커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당장 경선 국면에서 본선거에 넘어가면서 선대위를 구성하는데 지금 추미애 대표와 지금 캠프 간의 지금 이견 때문에 선대위 구성이 매끄럽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뭐냐면 지금 적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는데 일치단결에 싸워도 부족할 판에 지금 내부에서 자리를 놓고 지금 다툼을 벌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지금 상당히 문 후보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사실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하는데 어제 그 마포에서 호프타임을 가졌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얼마 정도 만났느냐를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40분을 채 넘기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40분이요? 사실 주말에 호프타임 정말 막역한 사람들끼리 하면 호프타임이 2시간, 3시간, 4시간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마음의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지자체장을 맡고 있는 이재명 시장이나 아니면 안희정 지사가 본인들의 직을 내버리고 문재인 후보를 지지할 수 있을지 또 운동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관심 가거든요. 그건 기대하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거 진정성에 관련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경선이 끝나자마자 그 전화도 하고 직접 만나기도 하고 바로 이제 그런 조치들을 취하지 못한 게 이제 가장 큰 것 같고요. 아까 위원장 의원께서도 말씀하다시피 본질은 그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선 과정에 안희정 후보나 이재명 후보를 타고 들어온 소위 보수 중도 민심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사실 그들을 다 합치면 거의 70%가 넘는 그런 상황이고 누가 돼도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사실상 안희정 후보의 그 연정론이라든가 선의 발언이라든가 저런 거를 저렇게 강력하게 몰아붙이지 말았어야 될 문제였다. 근데 그걸 지나치게 이제 거의 적폐 세력과 한통속인 것처럼 몰아치면서 거의 안희정 후보 입장에서는 뭐 정례비가 떨어진다는 식의 그런 표현까지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뭐 그런 것들에 사랑하는 사람이면 뭐 더 가까워질 수 있다, 싸울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문제의 핵심은 그거죠. 그러니까 엊그제 그 안희정 후보를 만난 자리에서도
정책을 계승하고 뭐 공약을 자기가 받아들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그거에 진정한 그 어떤 받아들인 거라면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연정론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뭐 그 선의 이 발언을 둘러싼 내부 논쟁 과정에서 네. 그 뜻을 존중하겠다라든가 이런 식의 어떤 진정성 있는 노력들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됨으로 인해서 감정의 그 골은 완전히 씻겨지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자, 제가 딱 보니까 이제 한호섭 전 선임국장이 얘기하시는데 옆에 이제 서장호 소장께서 말씀을 하고 싶어서 그냥 들썩들썩 하시는 것 같은데 반론 있으실 것 같은데. 아니, 반론은 아니고 네. 이재명 시장, 안희정 지사 그리고 최성 시장까지 문재인 후보가 개별 면담을 다 하고 어제는 아마 세레모니 형태로 오프타임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진 찍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힐러리 후보가 샌더스 후보의 공약을 수용해서 지지자를 흡수했듯이 아마도 대연정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적폐청산 정권교체 적임자는 문재인 후보 이미 확인됐으니까 이제 그 경쟁자라든가 정치적 반대자를 얼마나 포용감 있게 그 흡수해서 안정적 국정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아마 안희정 지사의 대연정 문제라든가 선의 발언 이런 게 있을 텐데 저는 뭐 안희정 지사하고 문재인 후보가 잘 논의를 해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할 거라고 보고 문재인의 정체와 위기는 안희정 지사에겐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두 사람이 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 시기가 언제인가가 좀 그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저 호프 미팅이라고 하는 저 모임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이 문재인 후보가 전면에 부각되는 점이 타당하냐. 사실은 패자들이 승자에게 기꺼이 당신의 승리를 축하한다. 당신의 승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는 정말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면 여러 가지 이야기할 거 없이 당내 화합이 그걸로 끝나는 모습을 연출을 했겠죠. 그런데 그런 장면은 연출되지 않았고요. 두 번째로는 저렇게 모이고 웃으면서 건배를 한다고 해서 과연 핵심적인 공약들을 서로 수용할 수 있겠느냐. 대연정에 대해서 그렇게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적폐 세력이라고 몰아붙였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그거를요. 선거 과정에서 당신 얘기도 일견 수긍하지만 좀 보완해야 되지 않겠어? 이 정도로 비판하지 않고 완전히 싹을 잘라버린 상태에서 어떻게 가장 강력한 후보였던 안희정 충남지사의 공약을 받아들일 수 있고 일정 부분이라도 수용할 수 있겠느냐. 일말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전체적인 그림은 저렇게 연출할 수 있겠지만 내용적인 통합은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다음 이제 안철수 후보입니다. 채워라 부족한 2% 안철수 캠프. 누가 주인이냐? 상황 정치 논란. 이거 저희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 이렇게 말한 분이 계셔서 저희가 쓴 거예요. 그리고 떠다니는 보수층의 충성도. 자, 상황 정치 무슨 얘기냐면 안철수 대표가 대통령 되면 그 뒤에 누가 있다. 그 얘기를 보수층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떠다니는 보수층의 충성도. 야, 보수층이 안철수 후보가 좋아서 찍는 거냐? 문재인 후보 안 되게 하려고 반기문 전 사무총장 갔다가 황교안 권한대행 갔다가 안희정 지사 갔다가 이제 안철수 후보까지 왔으니 과연 그 지지도가 딱 공고하게 충성도가 있는 것이냐라는 그런 얘기들인데 먼저 상황 정치에 관련된 홍준표 후보의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지원 대표가 홍준표 찍으면 누가 된다고? 문재인이 된다 그랬는데 안철수 찍으면 박지원 씨가 상황이 된다. 안철수는 허수아비고 안 후보야 얼치기 잡하니까 후보들이 그걸로 갈 수가 없을 거예요. 사실 안철수를 지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다라는 얘기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철수 캠프 입장에서는 호남 표심을 안으면서 또 보수 중도를 지향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두 개를 다 잡으려고 하다가 두 개를 다 놓칠 수 있는 이런 상황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시소와 같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호남에서 올라가면 TK에서 내려가고, TK에서 올라가면 호남에서 내려가는 이런 이제 상황인데 이 균형을 이제 안철수 후보가 어떻게 적절하게 유지를 하면서 양쪽의 민심을 얻느냐 이게 중요한 것인데 지금 이제 홍준표 이 후보가 이야기했던 뭐 상황 문제가 사실 이게
TK한테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결국 이제 정권을 잡으면 물론 안철수 후보는 부산 사람이죠. 예. 그렇지만 결국은 모든 것들은 박지원 대표가 다 하는 거 아니냐, 다 주무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들 자체가 보수 중에서는 상당히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런 면들을 이제 지금 홍 후보가 치고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지금 국민의당은 40석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집권하는 정당이 40석밖에 안 된다면 300석 중에서 그러면 법안 하나 발의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결국 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안철수 후보를 뽑지만 그런 안철수 후보도 결국 이 연정 속에서 그냥 하나의 호수아비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들이 실제로 보수한테 있기 때문에 그 지점을 이제 공세적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안 후보가 답을 내야 될 겁니다. 답을 내야 된다. 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내가 뭐 새 도큐멘트를 다 발표를 해서 이렇게 나는 사람을 구성해서 하겠다. 아니 누가 연대를 하겠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좀 입장을 밝혀야 될 겁니다. 자, 관련돼서 하나 더 제가 한호섭 국장께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는 이 보수층 지지도의 충성도가 떨어지는 건 아니냐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 비해서 표의 확장성은 높지만 그 지지층의 충성도는 낮은 것 같다. 이런 평가가 많은 것 같은데 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안철수 후보는 무엇을 내놔야 하나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보수 집권의 어떤 안정성 같은 걸 보여줘야 하는데, 집권의 안정성. 근데 보수층의 충성도와 관련해서는 사실 좀 해석의 여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석의 여지. 분명히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 중에 보수 쪽에서 혹은 중도 보수 쪽에서 옮겨온 층이 있고 충성도가 약하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 충성도가 약하면 사실 네거티브에 굉장히 흔들립니다. 그리고 실제 투표에서 굉장히 실제 원래 원하는 표보다는 적게 얻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충성도 낮은 표의 특성이 있어요, 이번의 경우. 뭐냐면 반문 충성도는 매우 높다는 거예요. 반문 충성도? 반문 충성도는 높다. 그게 다시 문재인 쪽으로 안 간다는 겁니다. 근데, 안 간다? 근데 또 홍준표를 포함해서 나머지 보수 후보의 그 지지율이 매우 부진한 상태. 그러니까 다시 그쪽이 단일화가 된다 하더라도 홍준표나 유승민 후보를 찍어봐야 이길 수 없다. 이런 결론들이 내려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 표가 어디 다른 데로 갈 가능성은 없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맨 마지막 시점에 투표 바로 그 시점에 반문 정서를 증폭하거나 분노 투표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들이 생기면 즉 그 시점에 보수적인 어떤 안보 이슈가 부각된다든가 문재인 후보의 네거티브 이슈가 부각될 경우에 오히려 그것은 안철수 후보에 상당한 플러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역시 한호섭 전 선임국장께서 얘기를 하실 때 옆에 이제 서양호 소장께서 들썩들썩 하십니다. 반론 있으실 것 같은데. 아니, 반론은 아니고요. 이제 왜 맨날 반론은 아니래요? 반론.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연합군이다 보니까 다른 쪽에 반사이익이 많은데 특히 선거가 진행됨에 따라서 진영 대결, 정당 간의 대결이 강화되면 아마도 유권자들은 정당 귀속 투표 성향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정당 귀속이요? 특히 보수층에서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전후로 해서 기소가 되지 않습니까? 기소가 되면 새누리당 지금 자유한국당의 당원 당규상 당원권이 정지됩니다. 정지. 그러면 홍준표 후보가 차제에 이렇게 된 김에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시키고 친박 조원진 의원이 탈당해서 지금 새로운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나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친박의 일부 의원들이 잇따라 탈당하게 될 경우에 바른정당과 통합을 한다던가 해서 만약에 보수 진영이 정비를 한다라면 현재 낮은 지지율이 10% 범위 내에 있는 지지율이 15%에서 20%까지 약진하게 된다라면 아마도 안철수 후보에게 쏠렸던 보수 표심이 원대복귀 회귀하게 될 경우에는 또 다른 위기 요인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진보 후보의 야권 후보인지 아니면 보수 중도 후보인지를 좀 분명히 하는 것이 향후에는 보다도 도움이 대선 전략으로는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선 행보 관련해서 정말 긴박하게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이 쏟아지고 있는데 사실 반딧불이라고 해서 반기문 전 사무총장을 이렇게 옹호했던 이 팬클럽도 사실은 오늘 지지 선언을 했거든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이 부분도 아직 마음을 못 잡은 표심에는 어느 정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특히 이제 반기문 전 사무총장을 외교 특보로 지금 하겠다라는 제안을 했죠. 그랬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가 하는 전략을 보면 지금 우리가 대통령 선거 끝나면 가장 제가 볼 때는 이 새 대통령의 중요 임무는 바로 외교 안보 이슈가 될 겁니다. 예. 특히 사드 문제라든지 지금 현재 중국과의 관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풀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충청 공약뿐만 아니라 외교적인 안보적인 어떤 안도감 이런 것들 주는 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적절한 카드가 쓰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반기문 사무총장이 출마하다가 이제 포기를 해서 그러니까 조금 이제 신선도는 떨어진 면이 있긴 하지만 그분의 경륜과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어느 나라 어떤 면에서 보면 외교 안보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어떤 이 제목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잘 제시했다고 봐요. 네. 자, 다음은 이제 보수 진영으로 갑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입니다. 네. 청라 부족한 2%. 홍준표 캠프에서는 앞서 다 짚어주셨듯이 비호감도가 단독 1위입니다. 이거 정말 어떻게 보면 양날의 칼일 수도 있는 얘기인데요. 친박과의 동거까지 합쳐지면서 과연 홍준표 캠프에 표심이 몰릴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표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이 2% 도대체 2%일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일지 200%일지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채워야 되죠? 그러니까 좌충우돌이 변화와 색다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는 불안감, 불안정한 리더십을 상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홍준표 후보는 그 부분에 대한 답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트럼프 후보가 돌출 발언으로 인기를 얻은 게 아니라 러스벨트라고 하는 백인 중하위층의 실직 문제라든가 경제 문제를 정확하게 대변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홍준표 지사는 제가 볼 때는 보수의 혁신에 대한 문제, 박근혜 대통령 탈당에 대한 친박의 청산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 분명히 한다면 바른정당하고 통합을 통해서 보수 혁신을 이뤄나간다면 또 다른 도약의 발판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 화면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홍준표 지금 패널들의 또 웃음이 좀 터지셨는데 홍준표 지사 후보의 페이스북입니다. 이 앞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요. 홍준표 후보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게 자란 분 아니니까 가난하게 자라서 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검사가 되고 집권당 대표가 되고 사선 의원이 되고 지사도 되고 또 여당 대선 후보까지 됐다. 내가 이렇게 흙수저로 태어나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면 나는 정말 청년들의 롤모델 아니냐. 내가 정말 희망의 사다리 타고 올라온 사람 아니야. 그 얘기 쭉 쓰고 근데 마지막에 야들아. 영남 사투리인 것 같습니다. 야들아, 내가 너희들의 롤모델이다. 그런데 왜 나를 싫어하냐? 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어떤 젊은 분이 이제 댓글을 달았는데 20대 젊은 청춘들에게 더 존칭을 쓰십시오. 날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이런 댓글 달았고요. 화면 더 바꿔주실래요? 유승민 후보가 또 여기다 반론을 폈습니다. 유승민 측. 네. 꼰대들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대한민국 롤모델이 다 얼어 죽었냐? 라는 논란들. 지금 더 짧은 대화 아닌 대화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세대 간의 갈등이 얼마나 이 갈등의 골이 깊고 서로 이해하지 못할 만큼 간극이 벌어져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저 홍준표 지금 후보가 세상에 나와서 자기가 어떤 직업을 얻는 그 과정까지 보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자기가 노력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갈 수 있는 자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학도 막 생긴 지 얼마 안 됐죠. 법체계도 경제 발전도 계속 커지다 보니까 자리가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소위 말하는 좋은 대학을 나와도 갈 수 있는 자리 자체가 없습니다.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아무나 그 자리에 접근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사실상 보이지 않는 유리장벽들이 곳곳에 쳐져 있거든요. 청년들은 현장에서 이런 어려움들의 고통을 알고 있는데 우리의 윗세대들은 야, 왜 노력을 안 하는 거야? 야, 해봐.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 왜 날 따라하지 않니?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과는 내가 대화도 할 수 없다. 자, 당신을 향해서 누가 먼저 가는지 한번 봅시다. 당신 세대들이 모두 물러나야 우리가 잘 될 수 있다. 이런 식의 극단적인 표현을 서슴지 않는 것이거든요. 이 청년층의 표현도 격하게 반응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서로 간극을 좁혀하는데요. 기성세대들이 먼저 청년들의 고통의 지점이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듬어줘야지 야 나는 됐는데 너는 왜 안 되니라고만 다그쳐갖고는 지금 현재의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정치인이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채워라 부족한 2%. 유승민 캠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본인은 보수의 적자이자 보수의 표심을 대표한다고 하지만 아직은 신뢰를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불안한 독자 생존이다. 연대론
연대론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연대 안 하겠다, 나는 계속 그대로 가겠다고 본인은 얘기하고 있지만 과연 그럴까?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이 역시 본인한테는 그렇게 득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현재로서는 연대가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자유한국당이 나가도 너무 나갔어요. 거의 굴복하라, 그러니까 무릎 꿇고 들어오라는 식이 돼 있어 거의 자유한국당과의 연대는 거의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굴복하라 때문에 안 된다. 네, 그리고 안철수 후보 측의 경우는 안철수 후보 자신이 미온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거의 그 연대로는 전혀 성사되기 어렵다고 일단 보여지고, 가장 큰 문제는 유승민 캠프의 경우는 후보 자신이 배신자라는 낙인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 적자 경쟁. 그러니까 컨텐츠만 가지고 따지면 유승민 후보가 새로운 보수를 개혁적 새로운 보수를 얘기할 수 있는 만큼의 내용들은 충분히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일종의 뭐냐면 스키마 현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인지심리학에서 보면 그 정보들이 입력되는데 초기 정보가 잘못된 정보라도 그게 너무 강력하게 입력되면 다음에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그게 다 그 수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TK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보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지난 그 총선 과정에서 공천 과정이라든가 국회법 파동 과정에서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 배신자라는 어떤 강력한 낙인이 지금 찍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돈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한 509억 정도를 지금 쓸 수가 있는데 지금 바른당 유승민 후보가 조성할 수 있는 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당으로서는 한 60억 정도 지금 조성할 수가 있는데, 그 당 운영비도 있고, 그러니까 10억 정도 띄워주고 한 50억 정도를 가용할 수 있는 돈이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뭐 후원회라든가 그래서 한 1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 택도 없죠. 왜냐하면 홍보비만 하더라도 광고 홍보비만 하도 200억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소극적 캠페인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경우 지지도는 더 어려운 지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해야 될 겁니다. 자, 이현정 의원께 오늘의 마지막 질문. 유승민 후보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결국 이제 연대의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뭔가 독자적인 상황에서 뭔가 돌파구를 하기에는 사실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새로운 정권에 참여할 것인가, 누구와 손잡을 것인가, 아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연대를 모색하는 것들이 가장 현실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각 캠프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 본 대선까지는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한 달 동안 각 캠프가 부족한 점을 채워서 당선 후에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